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39이 된 여성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보통은 결혼을 한 지 좀 됐겠구나 싶으시겠지만 결혼은 작년에야 겨우 했네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일찍 결혼을 했다 보니 이 사실을 밝히면 다들 왜 결혼을 그렇게 늦게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재작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워커홀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리게 제 진로를 정했거든요. 대학생 때 하고 싶은 것도 별다른 목표도 없이 오로지 가야 하니까 간 대학교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어도 등록금을 축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입생 시절 내내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돌연 자퇴를 하고 1년 동안 하고 싶은 걸 찾다가 선택한 게 개발자의 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남들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력이 학력이었다 보니 처음부터 좋은 곳에 취직한 건 아니었고 스타트업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초창기 멤버가 되어서 회사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힘들게 취직한 만큼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하루하루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성취감도 들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시간은 적었고 회사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됐어요. 자연히 연애를 할 시간은 없었고 대신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리게 되니 대표님과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새로운 사업 확장을 추진하게 됐는데 어느 날 대표님이 그 사업의 리더로 저를 추천하셨죠. 윤 팀장이 맡아서 해보는 건 어때? 제가요? 능력 있고 사람들도 잘 따르잖아. 열정도 있고. 왜? 갑작스러워? 감사합니다, 대표님.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겠습니다. 역시 윤 팀장이야. 대답부터가 다르다니까. 대표님이 맡긴 건 당시 유행하던 10대에서 30대 타겟의 심리 테스트 컨텐츠였는데 평소 저도 관심 있던 분야라서 일을 맡게 되니 그동안 해왔던 일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팀원들과 협업하여 재미있는 컨텐츠를 고민하고 개발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인지도가 생겼어요. 광고가 많이 붙으면서 수익이 극대화됐고 회사에서는 저희 팀의 성과를 높게 쳐줘서 30 중반에 임원직까지 오르게 됐네요. 물론 제가 남들보다 일을 일찍 시작해 연차가 높고 회사가 스타트업인데다 창립 멤버라 가능한 직급이긴 했지만 그래도 드물게 고속 승진을 했다는 사실에 참 감격스럽고 뿌듯했어요. 하지만 반면 임직원에 올라간 후에 문득 제 삶을 돌이켜보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제 2의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짝을 찾고 결혼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애인보다는 일이 1순위였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있어야 모든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보고 나니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저에게 사람도 좀 잘 만나고 결혼도 슬슬 생각해보라고 했던 친구들은 정신 차려보니 다들 아이 낳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 충실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머, 하영이 언제 이렇게 컸어? 시간 참 빠르다. 그치,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말도 한다. 요즘 난 진짜 애 보는 맛으로 살아. 남편도 그래. 우리 애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니까.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부끄러웠고,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룬 것들은 많지만 그 이룬 걸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뭔가에 꽂히면 그걸 맹목적으로 쫓아서 해내는 성향인지라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말 그대로 돌진하듯이 소개팅을 했어요. 30 중반이라 그렇게 자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닥치는 대로 받았죠. 어릴 땐 보는 눈이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이 드니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조건이 조건인지라 그럭저럭 조건 맞는 인상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겨우 연애를 시작했어요. 20대 때처럼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어도 무난하고 평탄하게 만날만 하더라고요. 만나다 보니 사람도 좋아졌고요. 상대방도 저랑 동갑이다 보니 결혼이 급하기는 마찬가지인 나이라 반년 정도 연애하고 나서는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까지 시작했네요. 결혼 준비할 때 얼핏 남편 쪽은 꽤나 사는 집안인데 저희 집이 평범한 공무원 집안이라서 시댁 쪽에서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무안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일은 없어서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양가 인사를 갔을 때도 상견례를 했을 때도 살갑게 대해주진 않으셨지만 싫다고 싫은 티를 내시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마냥 어색한 사이 그 이상도 이하의 느낌도 없었어요. 당장 제 옆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 따져가며 더 이상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 뿐이었죠. 지금 와서야 하는 생각이지만 그때 제가 상황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면 또 제가 목표가 생기면 경주마처럼 달리는 성향이 아니었더라면 시부모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미리 눈치챌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주 사사하다고 생각했던 말투나 습관들이 온통 제가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든다고 티를 팍팍 냈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실제로 처음 와닿게 느꼈던 건 유감스럽게도 결혼식 당일날이었어요. 와, 수영아, 진짜 예쁘다. 완전 공주님이네? 그러니까 나도 얘 맨날 일에 찌들어 있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작정하고 꾸민 거 보니까 너무 새롭네. 너 내 친구 맞지? 야, 평소에도 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좀 꾸미고 다녀라. 사람이 너무 화사해. 내가 말했잖아. 얘가 꾸미면 이쁜 이목구비라니까? 고마워 얘들아. 나이 다 들고 결혼해서 자신감이 좀 없었는데 니네 덕분에 다 회복되네. 먼 길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지. 너 이쁜 거 보니까 피로가 싹 날아간다.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고 사진을 찍다 보니 시간이 후딱 가더군요. 친구들이 떠나가고 잠깐 시간이 빈 틈을 타 어머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네 친구들이니? 네, 어머님. 네 친구들은 대학은 다들 나왔고? 네?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네 친구들 대학 나왔냐는 얘기가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들을 만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받아치지 뭐 했냐는 소리 나오시겠지만 막상 당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고 무슨 상황인지 바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처를 한 박자 늦게 했어요. 어머님,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 너만 대학 안 나온 건가 해서. 그러니까 그게 왜 궁금하신 건데요? 뭐? 얘 좀 봐라. 시애미가 좀 물어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되묻고 그래? 네 친구들은 너랑 다르게 세련돼 보여서 그런다. 네? 지들이 더 세련되게 하고 와서는 촌스러운 웨딩드레스 입은 친구 보고 공준이 어쩌니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잖니. 쟤네도 대학을 안 나와서 안목이 없는 건가 했는데 옷차림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왜? 내가 못할 질문했니? 어머님.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다가 금방 식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여태껏 처음이었고 여기서 화를 냈다가는 저만 손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 대처는 현명했던 것 같네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 대기실에서 시모와 싸우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아무튼 욱하는 위기는 잘 넘겼지만 그렇다고 제 기분이 나아질 리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런 분인지조차 몰랐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님을 자주 뵙지 못하긴 했어요. 결혼 준비를 남들보다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지만요. 제가 결혼식 당일 전까지 어머님을 뵌 건 딱 3번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러 갈 때와 상견례 때,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요. 원래는 친정 엄마께서 꼭 따라오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셔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신 친정 엄마께서 안 오시게 됐고 저랑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웨딩드레스 투어를 가게 됐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지나가듯 너는 참 얼굴 보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나니 문득 그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솔직히 드레스에 정신이 팔려있기도 했고 그 후로 별 말씀 없으셔서 그렇게 어물쩡 지나갔었어요. 그걸 잘 넘기고 나서가 진짜 문제였죠. 드레스 몇 벌 입어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추려내는 과정에서 어머님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예비 신부라면 다들 웨딩드레스 로망은 하나씩 있으실 텐데 제 로망은 팔뚝이 드러나는 튜브탑 드레스였어요. 그 드레스에 잘 어울리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드레스 투어 전날까지도 열심히 상체 운동과 팔뚝 운동을 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꼭 입고 싶은 드레스였죠. 누군가는 드레스 많은데 꼭 그 디자인이어야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날만을 위해 운동해온 만큼 저는 꼭 입고 싶었어요. 고생한 보람있게 입었을 때 아주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남편 반응도 제일 좋았고요. 와, 여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다른 것도 예쁜데 이게 딱 당신 드레스 같아. 그치, 이걸로 할까? 나도 이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드레스는 없을 것 같은데. 좋지, 잘 어울리는데. 당신 마음에 제일 드는 걸로 해야지. 더 볼 필요 뭐 있어. 이걸로 할게요. 직원분께 이야기를 하고 갈아입으려는데 한쪽 구정에서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표정을 구기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허겁지겁 달려오시더라고요. 뭐야? 설마 이걸로 하려고? 네? 네. 왜 그러세요? 드레스가 이게 뭐냐? 입어보는 거야 자유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청숙한 거 남사스러운 거 구분도 못하고 요즘 애들 안 그래도 어깨 다 까진 드레스 입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던데 넌 하물며 소매는커녕 어깨끈도 없는 이런 요사스러운 드레스를 입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이거 요즘 유행하는 드레스예요. 별로 요사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사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디자인이에요.
반팔 드레스보다야 노출이 좀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가슴 쪽이 파인 것도 아니고 그냥 신부들이 많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입기는 너 내 나이가 되면 결혼식을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이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드레스 입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본다. 예, 이럴 거면 이불로 몸을 둘둘 감싸고 결혼하지 그러니?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쁘기만 한데. 너는 네 마누라니까 이뻐 보이겠지. 온 집안 어른들 다 참석하는 자리에 저러고 오면 세상 어떤 어른이 달갑게 봐? 결혼식이 젊은이들끼리 하는 파티면 나도 아무 말 안 한다. 이건 집안 어른들도 다 참석하는 행사니까 내 말 듣는 게 나아. 웬만하면 아까 맨 처음에 입었던 반팔 드레스로 해라. 내가 뭐 목까지 꽉 막혀있는 긴팔 드레스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잖니.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니? 순간 숨이 꽉 막힌 듯 답답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웃는 얼굴로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어떻게 웨딩드레스를 양보해요. 결혼식은 그래도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잖아요. 이날만큼은 제가 원하는 거 있게 해주세요. 평소에 어머님이나 어른들 뵈러 갈 땐 당연히 단정하게 입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 소원 좀 풀게 해주세요. 아니, 고작 그런 거 입는 게 네 소원이냐? 네, 다른 건 다 어머님 하자는 대로 해드릴게요. 드레스만큼은 그러려니 해주세요. 그래, 엄마. 엄마가 괜히 민감하게 구는 거라니까. 저 정도는 요즘 어딜 가나 다 입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따라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오면 괜히 이리저리 간섭하고 싶지. 엄마 때문에 장모님은 딸 드레스 여러 벌 입어보는 거 구경도 못 하셨는데 원하는 드레스도 못 입게 하면 되나.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을 잘 들어줘서 큰 갈등은 없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심기가 불편한 듯 헛기침 몇 번 하시고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들 해. 하고는 자리를 뜨셨거든요. 그렇게 가버리시니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알아서 잘 달래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뒤로 결혼식 날 뵙게 된 거였어요. 제 입장에선 다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하필 저렇게 결혼식 당일날 일부러 그러시듯 제 신경을 긁는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몹시 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고 나니 기분 나빴던 건 싹 잊혀졌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보니 나빴던 감정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버진 로드를 걷고 행복한 감정에 취해 있다가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제대로 보였어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그때 저를 바라보던 어머님의 표정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냉랭했어요. 어머님과 대놓고 싸운 것도 아닌데 저를 저렇게 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만난 것도 손에 꼽아서 어머님과 제 사이에 에피소드라고는 고작 드레스샵에서 있었던 일이 전부인데도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여보, 근데 어머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셔?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머님이 오늘 이상한 소리를 좀 하셔서 그리고 나 보시는 눈도 좀 차가운 것 같고.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 갑자기 내 친구들 보시더니 친구들 학력을 물으시더라고. 내 웨딩드레스 칭찬한 친구들 안목이 의심된다면서. 뭐? 엄마가 그랬어? 엄마 아직도 그때 일로 꽁에 있으신가 보네. 됐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엄마가 원하는 드레스 안 입었다고 당신한테 심술 내는 거야. 그냥 이대로 넘겨도 되는 거야?
난 솔직히 아까 심장이 다 철렁했어.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셔서. 그러게, 엄마는 그런 건 좀 나중에 말씀하시지. 왜 결혼식 당일에 말씀하시냐? 많이 놀랐겠다. 다시 떠올리니 불쾌한 기억도 남편이 반응을 잘해주고 공감해주니 또 그렇게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단순했던 것도 문제였던 것 같기는 하네요.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남편 말대로 그냥 잠깐의 심술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안 하시던 연락이 잦아지셨어요. 문제는 그 연락이 대부분 보통은 한참 자고 있을 새벽에 이뤄진다는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엄청난 아침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가 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전화 내용도 대부분은 시댁에 일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루는 목요일 새벽에 연락이 와서 2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주말에 쉬지?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11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 어머님, 저 주말에 선약이 있어서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김장을 오라고 하니 거절은 해야겠고 머리가 안 굴러가서 적당한 핑계를 찾기가 어려워 선약 핑계를 댔더니 갑자기 어머님께서 호통을 치시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뭐라고? 아니, 결혼한 여자가 어딜 주말에 약속을 잡아. 약속을 잡기는. 결혼을 했으면 첫째로 가정에 충실하고 두 번째로는 시댁에 충실해야지. 그깟 선약이 중요해. 토요일에 니네 형님들은 전부 다 참석한다. 설마 너만 쏙 빠질 생각은 아니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졸음 기운에 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선약은 없었고 그 주 내내 일에 시달리느라 토요일에 김장까지 하러 갈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했던 건데 형님들은 다 오신다고 하고 이렇다 할 명분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다가오니 약간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는 애가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집안일 한 번도 안 해봤니? 니네 형님들 좀 봐라. 얘네가 세 포기 할 동안 한 포기 붙잡고 있는 게 말이 되니? 하기 싫은 티 내는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아직 일이 익숙치 않아 그래요. 하다 보면 속력이 붙겠죠. 처음이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봐주세요. 첫째 형님께서 저를 나무라시는 시어머님을 진정시켜 주시는데 속에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여서 제 위로 2명의 형님이 계셨는데 2분 다 전업주부셨거든요. 결혼한 지도 오래되셨고 집안일이나 요리 등의 가사일이 저보다 훨씬 능숙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20대를 전부 일에 열정을 쏟아붓느라 집에서 할 줄 아는 일은 많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하나 부딪히며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김장도 저희 집에서는 잘 안 해먹고 사먹는 분위기라 경험이 많이 없어서 당연히 형님들과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저를 쓸모없는 사람을 취급하시는 걸 보니 문득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여자가 일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어디 가서 저렇게 일하고 오면 욕 먹는다. 막내 똥처는 회사 일을 하잖아요. 그동안 집안일 배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더 빨리 하면 되죠. 안 그래 동서? 감사하게도 형님들께서 저를 열심히 보호해 주셨지만 어머님께는 딱히 씨알도 먹히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일하는 내내 옆에 붙어서 갈구셨고 마지막에 김장한다고 고생했다고
삶은 수육도 제 접시에는 콩알만큼만 덜어주시더라고요. 고생들 했다. 고생한 만큼 담았으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먹어라. 원래 그게 맞는 거야.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형님들이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적당히 넘긴 뒤 어머님이 보시지 않는 틈을 타 저에게 고기를 더 덜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그치 동서?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어머님이 좀 괴팍하시지? 동서가 좀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어머님 원래 저러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그러게 동서는 직장인이니까 우리보다 못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도 사실은 시집 처음 왔을 때 일 못해서 어머님한테 엄청 혼나면서 배웠어. 우리 둘은 시집 온 시기가 거의 비슷해서 같이 혼나면서 배웠다지만 동서는 전업주부가 아니니까 딱히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이런 대화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건 형님들이 착해도 너무 착하고 순하다는 거였어요. 사실 전업주부던 직장인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집안일 미숙하다고 혼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걸 수는 있지만 형님들은 어차피 배워두면 좋은 거다 생각하고 어머님의 갈굼을 함께 견뎌오신 것 같더라고요. 두 형님들께서 그렇게 견뎌내셨으니 어머님 입장에선 제 태도가 반항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형님들처럼 부당한 대우를 가만히 견디고 싶지는 않았어요. 수유까진 어찌저찌 형님들의 달램을 통해 넘어갔는데 어머님께서는 마지막 집에 갈 때까지 저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너는 느릿느릿해서 많이 못했으니까 한 포기만 가져가라. 저희가 그날 김장을 정말 꽤 많이 했거든요. 각자 10포기씩은 한 것 같은데 다 어디 가고 형님들에겐 5포기씩 주고 저는 딸랑 한 포기 주시는데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어머님, 제가 형님들에 비해서 빨리 일을 못한 건 맞지만 딸랑 한 포기 가져갈 정도로 일을 못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한 것만 해도 8포기 정도는 될 텐데 어떻게 손 느리다고 딸랑 한 포기만 주세요. 이거 저만 먹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막내 아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뭐? 그러게 누가 일을 그렇게 느리게 하래? 자기가 일을 못해놓고 누구 탓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감히 내 아들을 들먹여? 내 아들 잘 먹이고 싶었으면 네가 뼈 빠지게 일을 했었어야지. 너 직장인이라는 핑계로 일 못한다면서 남들보다 일 적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악질적인 건 줄 알기나 알아? 형님들이 가만히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당연한 건 줄 알아? 까불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 참,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우겨서 받아내기도 치사하고 옆에서 곤란해하며 말리시는 형님들 생각하니 더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서 관뒀어요. 그냥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하루 또는 이틀 전 새벽에 일방적인 통보로 시댁에 집합시키는 일이 점점 잦아지셨어요. 하루는 김장, 하루는 대청소, 하루는 집안 수리 등등 핑계는 셀 수도 없이 다양하더라고요. 형님들 다 오는데 설만 너만 안 올 거냐는 압박 때문에 몇 번 더 참석했지만 저도 회사 일이 바빠지는 시즌이 다가오니 더 이상은 무리해서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이번엔 정말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점심시간 때쯤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때 전화를 받으면 너무 일찍 깨서 일할 때 너무 힘이 들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뭐? 내 살다 너처럼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떠는 인간은 처음 본다. 형님들은 이 시간에 전화 받을 거 다 받고도 찍소리를 안 하는데
혼자 뭐? 점심시간 때 연락을 하라고?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시간까지 확인해가면서 눈치 보고 말해야 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시간에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받으시나. 며느리들이니까 이 시간에 전화해도 받는 거죠. 아니면 저 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전달해 주세요. 아들이니까 더 편하실 거 아니에요. 너는 대체 예뻐할 구석을 눈 씻고 찾아볼 래도 없다. 평생 보고 살 거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덧나니? 그냥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 이거니? 나도 너 와서 일조차 똑바로 안 하는 거 보면 내 속이 다 터지고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소외시키기도 그래서 부르는 거야. 내가 뭐 너 예뻐서 부르는 줄 알아? 정말 새벽에 그런 폭언들을 들으니 저도 이성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차라리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네, 어머님. 그러면 저 안 부르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으시겠네요. 저도 어머님 속이 그렇게 썩으신다는데 굳이 얼굴 비춰서 어머님 힘들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서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집안 행사 있을 때만 나갈게요.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기가 막혀. 얘가 아침부터 시애미 혈압을 확 올리네. 그래, 너 잘났다. 너 집안 행사 때 놓을 필요 없다.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네, 어머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짜증이 나서 저 말만 하고 확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어머님께 전화가 몇 통 더 왔는데 차단해버렸네요. 이래도 되나 싶은데 저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다한 상태에 잠도 부족한데 새벽 4시에 저런 전화를 받고 있으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전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남편이 해주겠지 싶어서 별로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동안 뭘 하고 있었나 싶으시겠지만 남편에게 따로 말을 못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완전히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마다 전화가 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주말에 가끔 불려가는 것도 가끔 남편이 토요일 근무를 할 때 불려가는 거라 남편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서 굳이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싫었고 시댁 얘기다 보니 혹시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넘겼네요. 남편은 어머님이 결혼 이후 저를 좀 피곤하게 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남편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내가 괜히 미안하네. 아니야,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이랑 그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이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뭐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거면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모르겠다. 집안 행사엔 나 혼자 참석할게. 좀 시간 지나고 괜찮아지시길 기도해보자. 남편은 다행히도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혼자 집안 행사를 다녔어요. 시어머니야 차단한 지 오래니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셨지만 제가 시댁에 발길을 끄느니 의외로 형님들에게서 연락이 번갈아 오더라고요. 동서, 어머님이 그렇게 나쁜 분만은 아냐. 우리가 자리 만들어 줄 테니까 그만 화 풀고 어머님이랑 화해해. 그래, 남편이랑 관계도 있는데 시댁 그렇게 너무 모르쇠해도 부부 사이에 좋지 않아. 동서가 한번 져준다 생각하고 시댁 와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 시어머니랑 평생 담 쌓고 살 수는 없잖아. 형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시댁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이랑 담 쌓고 사니 오히려 새벽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주말에도 쉴 수 있어서 좋은데요. 그래도 동서가 일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도 어머님한테 일 많이 배웠어. 동서도 집안일은 좀 제대로 배워놔야지. 네?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댁 나으라는 얘기야. 형님들의 터무니없는 회유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남편과 저의 관계를 위해 나오라는 건 줄 알았는데 시댁 집안일 할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해서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더군요. 집안일은 제가 친정엄마한테 알아서 배울 테니 시어머니는 형님들이 잘 모셔주세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해드릴 시간도 모자라서요. 저는 시댁이랑 담 쌓고 오히려 삶이 쾌적해져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유감이지만 형님들이 고생 좀 더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끝내니 정말 천년 묵은 원한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전화 이후로는 형님들의 연락도 끊겼어요. 형님들은 좋은 분들은 맞았지만 정말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서 저랑 결이 맞는 분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답답한 사람들끼리 답답하게 살면 되지. 왜 괜히 속마음 제대로 숨기지도 못할 거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들어서 좋을 거 없는 소리 겨이 듣고 마는 건지 참 끝까지 심란하더라고요. 어쨌든 형님들도 그 전화는 내심 상처였는지 전화가 오지 않으셨고 저도 좀 죄송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께서 남편이 없는 주말에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누가 초인종을 울리길래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형님 두 분께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놀라서 얼른 문을 열어들었어요. 어머,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며느리 보러 오는데 연락도 미리 해야 되니? 어차피 넌 나 차단했잖니. 이 못돼 처먹은 거사. 갑자기 형님들 사이로 시어머니가 불쑥 튀어나오셔서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네요. 어머님이 몸집이 왜소하셔서 전혀 안 보였거든요.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네가 하도 잘난 척을 하시길래 대체 얼마나 잘해놓고 사나 보러 왔다. 나도 내 막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탁자나 선반 위, 장시장 같은 곳들을 손가락으로 쓸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곳들 청소는 제가 주말에 하루 쉬고 일요일에 하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먼지가 어머님 손에 붙어 있었어요. 아, 이 더러운 거 봐라. 이 먼지 구덩이에서 어떻게 사니? 내 이럴 줄 알았지. 집안일 알아서 하겠다는 놈 치고 내가 제대로 하는 놈을 못 봤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확인하는 거지. 세상에, 빨래는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쌓아놓고는 집에 있는 날인데 뭐 하니? 당장 이것부터 돌려라. 예고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형님들이 오신 줄 알고 열어드린 건데 어머님이랑 저랑은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뭐야? 인연이 보자보자 하니까? 어머님이 제게 달려드는 걸 양쪽에서 형님들이 붙잡아 겨우 말렸어요. 이쯤 되니까 형님들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착한 척하면서 저를 매기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야, 너 고졸인 주제에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집안은 개판을 해놓고 시댁이랑은 주말에 좀 부른다고 담을 쌓고 살아 살기는. 네가 그 돈 벌어서 뭐 우리 집을 먹여 살기를 할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코딱지만한 월급 그거 벌겠다고 시댁 식구들은 다 팽개쳐놓고 너 그게 남편한테 할 짓이야? 어차피 고졸 출신이라 뼈빠지가 이래 봐야 승진도 못하고 평생 밑바닥지급일 텐데 이따위로 살 거면 때려치고 부엌대기나 해. 그래 동서, 우리도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전업주부 하잖아.
여자는 일 욕심 좀 버려야 해.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 그래, 어차피 여자들은 고졸해. 나중에 임신까지 하면 회사 생활 오래 하지도 못해. 차라리 집 열심히 관리하고 남편 잘 내조하고 예쁜 아이 낳아 기르는 게 여자 인생에는 최고야. 두 형님들은 마치 시어머니한테 세뇌라도 당한 듯이 그딴 말들을 읊는데 그 장면이 정말 소름 끼치고 징그러웠어요. 저는 제일 사랑하고 관둘 생각 없어요. 제가 쌓아놓은 것들 포기할 생각도 없고요. 네가 쌓아온 게 뭔데? 네가 평생을 쌓아봐야 우리 막내보다 못 벌 거면서? 아,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버는 거. 뭐? 이건 저도 어머님과 대화하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제 입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보다 직급도 높고 잘 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남편도 따로 이야기는 안 한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벌어오는 돈이 얼마고 제 연차의 직급이 얼만데 주구장창 고졸타령만 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저를 그렇게 무시 못해서 안달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연 끄는 마당에도 다짜고짜 집에 찾아와서 사랑 기분을 기어이 망쳐놓는 꼴을 보니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한번 콧대를 뭉개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네가 막내보다 많이 벌어? 어이가 없어서. 막내는 너보다 훨씬 버젓한 대학 나와서 정석 코스 밟은 애야. 너 뭐 어디 연봉 1억은 받고 얘기하니? 그것도 못 받으면 사람이 아니지. 연봉 1억이요? 됐고요. 보여드릴 게 있으니 따라오기나 하세요. 저는 어리둥절한 형님들과 시어머니를 태우고 회사에 갔어요. 한참 바쁜 시기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들이 몇 있어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부장님, 주말에 웬일이세요? 본부장? 회사가 파격적으로 성장해 사옥도 새로 지었던 덕분에 때깔도 좋았고 제가 일하는 방을 따로 보여주니 시댁 식구들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더군요. 책상 위에 떡하니 제 이름 3글자가 새겨진 명패와 본부장 직함 확인을 하고는 3분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본부장이면 직급이 얼마나 높은 건진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제가 남편보다 못 벌 것 같다고요? 남편은 고작 해봐야 이제 차장인데 차장이랑 본부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아세요? 아, 3분 다 회사를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려나? 본부장이면 많이 벌기는 하겠네요, 어머님. 그러게요. 나는 동서가 하도 검소하게 다녀서 회사에서 이렇게 높은 직급일 줄은 몰랐네. 이 정도 직급이면 계속 다닌 게 맞지. 우리가 오해를 했네. 형님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와중에도 어머님은 꽤나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여기 그만두면요. 어머님 막내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어머님 아들이 편하게 사는 게 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요. 저 그만두면 남편이 가끔 갖다 드리는 목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 뭐 생각보단 제법 하고 사는구나. 그럼 저 여기 계속 다녀도 되겠죠? 방해 안 하실 거죠? 그래. 고졸이라고 무시도 안 하실 거고요. 그래, 알았다. 알겠다고. 어머님은 갑자기 역정을 내시더니 방을 휙 나가버리셨어요. 남아있는 형님들은 서로 어색하게 바라보더니 어머님을 붙잡는 신용을 하러 급하게 나가더군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셋 다 벙쪄서 저러고 있는 꼴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뒤늦게 웃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정말로 연락이 싹 끊겼어요. 형님들한테 마저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시달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사람을 학력만 보고 무시하더니 차라리 잘 됐어요. 나이 들면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어도 주변에 고쳐주려는 사람도 적고 그럴 기회도 없는데 어쩌면 밖에서는 못 얻을 가르침을 제가 대신 드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본인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저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면 좋겠네요. 그럼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소중한 마음 나누시면서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 저의 출생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가엾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나 좋은 건 먹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 경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죠.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저희 아빠,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그립지도 밉지도 않아요. 버려져 있는 갓난 아기를 한 수녀님이 돌봐주시다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고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저는 그냥 어린 아이였어요. 제 또래 아이들과 장난치고 놀고 밥 먹고 잠자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죠.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저희와 놀아주고 선물도 주고는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항상 그분이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저희 아빠예요. 처음부터 아빠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봉사자분들과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한휘성 선생님. 한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많은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외우시고 항상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기죽지 않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축복받은 아이들인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는 하셨어요. 보육원의 아이들 모두 한 선생님을 좋아했지만 저는 정말 많이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 어릴 때도 한 선생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거든요. 만약 나한테도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한 선생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많이 따르기도 했어요. 그런 느낌을 선생님도 받았는지 저를 입양해 당신의 자녀로 크게 해주고 싶다는 속내를 보육원에 비쳤고 저는 그렇게 선생님의 6번째 자녀가 되었어요. 어진아, 어진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으면 아빠라고 불러도 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야. 우리 잘 지내보자. 저는 망설임 없이 아빠라고 곧잘 부르며 따랐고 5살 나이에 새 가족이 생겼어요. 아빠에게는 제 위로 5명의 자녀가 더 있었어요. 첫째 오빠와 둘째 언니는 아빠가 낳은 친자식이었고 셋째 언니, 넷째 오빠, 5째 오빠,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모두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입양해온 자식들이었죠. 갑자기 생긴 대가족에 저는 다가가기 망설였지만 천성이 착한 첫째 오빠와 둘째 언니가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어진아, 괜찮아.
지금은 낯설겠지만 우리 모두 가족이야. 만약에 힘들거나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알았지? 나머지 언니 오빠들도 모두 모난 곳 없이 착해서 저는 금방 식구들과 융화될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는 항상 아빠만 봤지만 집에 오니 엄마도 세상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어진이 손 씻고 밥 먹을까? 오늘 엄마가 어진이 좋아하는 치즈 스파게티 준비했어요. 보육원의 생활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 찬 이 집은 천국같이 느껴졌죠. 엄마와 아빠는 저희 남매가 입양하라는 사실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주고 누구보다 잘 챙겨주셨어요. 저희는 사회가 만들어준 또 다른 가족이 된 셈이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빠와 엄마는 저까지 입양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아빠는 50살, 엄마는 4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게다가 제 위로 이미 5명의 자녀를 두기도 했었고요. 어쩌다 저까지 한 가족이 되어서 8식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제가 들은 엄마는 아빠와 결혼한 뒤로 계속 전업주부였고 아빠는 완전 슈퍼맨이었어요. 똑똑하고 영리한 아빠는 일찍이 한 명문대에서 교육학 교수직을 맡고 계셨어요. 아빠와 달리 작은 아빠는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다 작은 아빠의 회사 규모가 커지자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해 고문 자격으로 회사 운영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계셨고요. 아빠의 그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곳은 6남매가 각자 자기 방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추울 때는 따뜻하고 겨울 때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큰 집이었어요. 남매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들도 다 지원받으며 잘한 덕에 모두 자기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사치스럽게 큰 것은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두 분의 충만한 사랑과 훌륭한 교육관 아래서 저희 6남매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컸어요. 아빠는 대학에서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작은 아빠 회사가 자리를 잡은 후부터는 고문직을 그만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실행력은 좋지만 운영 능력이 조금 뒤처졌던 작은 아빠는 아빠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했어요. 결국 아빠는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슬픈 일은 교수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나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막내인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할 때쯤 아빠는 희귀암 선고를 받았어요. 게다가 치료 도중 약물 부작용으로 시력까지 거의 잃고 말았어요. 언제나 좋은 일만 하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온 아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알 수 없어 수도 없이 하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저희 남매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오히려 아빠는 더 씩씩한 모습을 보이며 되려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저희를 웃게 만드셨어요. 우리 아들, 딸들 너무 걱정하지 마. 예전에 나는 내 두 눈으로 아름답고 밝고 예쁜 것들을 충분히 많이 봤어. 이제는 눈이 좀 쉴 때가 되어서 내 눈이 알아서 불을 끈 거니까 그렇게 상심하지 않아도 돼.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고요하고 차분한 세상이 느껴진단다. 아빠는 지금 괜찮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일도 하나 있었어요. 아빠가 시력은 잃었지만 암의 진행이 생각보다 느리고 약해 꾸준히 치료와 검사만 받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에라도 감사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작은 아빠는
아빠의 병원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탓하며 술만 드시면 언제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러 오시고는 했어요. 형,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못된 암도 걸리고 앞도 못 보게 되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해. 진성아,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형이 회사 일 이제 발 빼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놔줄걸. 학교 일만으로도 힘들고 바쁠 텐데 이 못난 동생 때문에 회사 일까지 맡아주느라고. 그때 형한테 징징거리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형이 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아픈 거야. 얌마, 아니라니까. 나도 회사 고문일 하면서 많이 배웠고 즐거웠어.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고 해주니 더 기뻐. 진성이 너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병이 올 차례였던 거야. 미안해하지 마. 작은 아빠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며 엄마와 아빠가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의 현금 재산을 챙겨주었고 그 외에도 건물, 아파트 땅 등을 엄마 아빠 앞으로 여러 남겨주었어요. 그 돈을 모두 합치면 저희 6남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남매 중 그 누구도 아빠 엄마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아빠의 건강만 다들 염려할 뿐이었어요. 아빠가 학교를 나갈 수 없게 된 후로 많은 제자들이 직접 찾아오고는 했어요. 제자분들 중에는 아빠처럼 교육자의 길을 걷거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름을 알린 분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매년 인사를 오시는 박광군 선생님도 계셨어요.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 중 한 분이었는데 아빠와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기도 했죠. 아빠는 저를 입양하고도 꽤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보육원에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를 사고로 잃은 박 선생님이 어지러운 마음에 교수님인 아빠를 따라 함께 봉사를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 이미 4명이나 입양을 한 아빠를 보며 박 선생님 부부 역시 다른 고아원에서 아이 2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박 선생님 말에 의하면 입양 결정에 대해 당시 아빠는 굉장히 단호하고 날카롭게 말씀했다고 하더군요. 박군, 쟤네 아이가 죽었다고 저 아이들을 대체품으로 입양하는 거면 난 절대로 반댈세. 저 아이들 자체로 사랑해주고 품어줄 자신이 있다면 데려가고 그냥 내가 애들 입양한 것이 쉬워 보여서 그런 것이라면 그 결심을 빨리 거두게나. 아닙니다. 교수님이 내 아이나 입양한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죽은 우리 아이의 대체용으로 생각해 데려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기르고 싶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겠습니다. 그 후 박 선생님 부부는 어렵게 2명을 입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죠. 2 아이 모두 공부를 좋아하고 영리해서 박 선생님이 일찍이 해외로 보내 공부를 시키느라 저 역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어진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늘 잘 지내지. 얼마 전에 첫째가 또 미국에 오라고 그래서 다녀왔어. 정말요? 완전 좋으시겠다. 성공한 딸들이 뭐 1년에 수도 없이 미국 와서 쉬면서 여행하시라고 효도도 하고 저도 아빠만 건강하시면 없고 어디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녀석 참 말도 이쁘게 하네. 큰애는 얼마 전에 거기서 결혼했어.
그 친구도 미국에 와서 자리 잡은 지 꽤 된 모양이더라고. 둘째는 계속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스카웃돼서 영국으로 건너갔어. 우와, 선생님 딸들 진짜 대단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내가 뭐 해준 거 있나.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한 거지. 박군 자네도 최선을 다했지. 예전에 자네가 아이들 입양하겠다고 대뜸 말했을 때 내가 모질게 말했던 거 사과함세.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아이들을 거둘 용기가 생겼던 것은 맞는걸요. 그리고 선생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도 저 다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먼저 간 우리 아이 생각에 책임감 없이 입양했다가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걱정하셨던 것이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입니다. 선생님 마음 다 알고 말고요. 애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커주니 더 바랄 게 없겠구만. 한국에서 자주 보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겠어. 네, 아쉽기는 하지만 뭐 어디서든 애들이 행복하다면 다 좋습니다. 박 선생님은 교육학을 배우다가 나중에 심리학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당신이 졸업한 모교의 강단에 서시는 분이었어요. 똑같이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에 용기 있게 새로운 가족을 읽었다는 면에서 참 아빠와 닮은 점이 많으셨죠. 박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잘 큰 거예요. 참 어지나.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는데 우리 애들이랑 한 번을 못 만났지? 다음번에 한국 잠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자리 마련할 테니 다 같이 한번 만나자꾸나. 네, 너무 좋아요. 정말 꼭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 남매들이나 박 선생님의 두 딸들 모두 서로 이방으로 이뤄진 가족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딸이 어린 나이부터 해외에 거주한 터라 실제로 같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저 박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사진으로 서로 커가는 과정을 알고 있을 뿐이었죠. 이것 봐. 그네 결혼 때 가서 찍은 사진이야. 어머,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결혼식도 완전 로맨틱해요. 우리 어진이도 이제 시집 가야지. 그러게요. 우리 아빠한테 빨리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드려야 할 텐데 말이에요. 박 선생님, 늦었지만 첫째 따님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진아.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회사 동료를 통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훤칠하고 뽀얀 얼굴에 크고 긴 손이 아주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 남자와는 처음부터 대화도 잘 통하고 맞는 구석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다행히 상대방도 저에 대해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배려심 많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고 의지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그에게 제 가족 배경에 대해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입양 사실과 남매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대단하시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네.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우리 어진이를 만나게 됐잖아. 어진이 부모님 빨리 만나보고 싶어. 좋아. 다음에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 근데 어진아,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어릴 때 입양되었으면 지금 아빠 성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직도 이 어진으로 사는 거야? 둘째 언니부터 두 오빠들 그리고 나까지 우리는 모두 성씨가 달라. 그건 아빠 뜻이기도 했어. 아버님이? 우리는 이렇게 만나 한 가족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아빠 성으로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각자 주체적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러셨어. 우리가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걸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창피해하지 않아.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말해.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로 이뤄진 식구라고. 그렇구나.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님이 진짜 멋진 분이신 것 같아. 우리가 억지로 아빠의 한시성을 맞추는 건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존경스러워. 우리 아빠랑 엄마 정말 좋아.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어요. 어진아, 나 사실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말해봐. 뭔데? 우리 엄마는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학벌, 출신, 명예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나는 네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하나도 상관없지만 엄마는 조금 삐뚤게 보실 수도 있어.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최대한 막을게. 어진이 너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준수 씨 어머니는 좀 생각이 다르시구나.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일찍이 집에서 독립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였어. 엄마랑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에서 너무 충돌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거든. 그랬구나.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혹시 나를 안 좋게 보신다 해도 어머님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자친구와 저 둘 다 30대이기도 하고 많이 좋아해 서로 결혼을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정식으로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진이 남자친구 고준수입니다. 반가워요. 어진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잘생겼네요. 내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앉아서 인사를 다 하네요. 미안해요. 이해해줘요. 아닙니다, 아버님. 지금 치료 중에 계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허리와 다리 상태도 안 좋아진 아빠는 휠체어 생활을 했어요. 항암도 100%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어서 아빠의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어진이를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두 분께 어진이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준수 씨가 엄청 급했나 보네. 이렇게 앉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내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빠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어진이 많이 사랑해줘서. 어진이 잘 부탁할게요.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남자친구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안심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다 간다고. 잘 커져서 고마워, 어진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엄마랑 아빠 덕분에 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인사 온 그날 우리 모두 기분이 너무 좋아 남매들과 다 같이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어진아, 너희 식구 정말 다 좋은 분들이다. 나도 아주 오랜만에 이런 가족의 정을 느낀 것 같아. 우리 집은 들어가기만 해도 정적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 내가 잘할게. 고마워, 어진아.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사전에 들은 어머니의 정보도 있고 해서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저희 왔어요, 엄마. 그래.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어진입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매서운 눈매를 가진 그의 어머니의 시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준수가 소개시켜줄 사람 있다고 해서 부른 거긴 한데, 우리 애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라고? 네,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보고 안 보고는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엄마!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말조심을 부탁하며 안절부절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는 듯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더군요. 내가 말을 좀 놔도 되죠?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진 씨는 대학은 어디 나왔을까? A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준수는 그보다 높은 N대학 나온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디 다니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면 영어는 좀 하겠네? 유학을 간 것은 아니라 유창한 실력은 아니지만 업무에 지장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사람 취조해요. 그만하세요. 얘는 우리 큰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데 엄마가 이런 것도 못 물어보니? 남자친구는 역시 이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는 괜찮다며 미소로 답했어요. 형제 자매는 다 대학은 나왔니? 네, 저까지 6남매인데 모두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 형제가 6이나 돼? 무슨 형제가 그렇게 많대? 그럼 다 결혼은 했나? 저와 제 위에 5째 오빠만 빼고 다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조카까지 다 하면 완전 대가족이겠네. 우리 준수, 어진 씨랑 결혼하면 신경 쓸 일 많겠는데? 아니요, 대가족은 맞지만 모두 욕심 없이 뭐든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어서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야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일이고. 부모님은 다 계시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네, 저희 아빠는 80세 조금 넘으셨고 엄마는 2살 어리세요. 아빠가 80? 형제자매도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몇 살에 어진 씨를 낳은 거야?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사전에 하지 않은 눈치더군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제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설명이 잘 될 테니까요. 사실 저희는 입양가족입니다. 첫째 오빠와 둘째 언니만 지금 엄마 아빠 친자식이고 그 밑으로는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되었습니다. 뭐? 입양? 지금 입양이라고 그랬어? 네. 하지만 지금 30년 넘게 다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들 지내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입양이 웬 말이야? 준수, 너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 아가씨를 데려온 거야? 엄마, 내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양되어서 자기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지금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냐고. 엄마, 제발.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마음 불편하실 거 압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한 번도 저한테 눈치를 주시거나 구박하신 적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훌륭한 교육관과 따스함 속에서 저희 모두 잘 성장했습니다. 물론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그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잘 지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미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더군요. 저는 이야기 도중 화가 나서 몇 번이나 일어나려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불편함 같은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컸습니다. 어진 씨가 큰 과정은 내가 모르겠고, 그럼 부모님 다 그렇게 연세가 많으니 일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겠네? 저희 엄마는 계속 전업주부였고 아빠는 지금 아프시기 전까지는 뭐? 아파? 나이도 많은데 아프기까지 해? 제 말을 잘라 가로챈 어머니는 목소리 톤까지 높여가며 제게 물었어요. 도대체 늙고 아프고 일도 못하는 노인이 둘이나 있는 집 아가씨가 우리 준수랑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의 아들 그 집 가서 얼마나 생고생을 시키려고. 그게 아니라요. 비록 두 분 다 연세도 있고 건강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결혼 승낙 받아야 하는데 어진 씨가 지금 뭔 말이든 못할까? 세상에나 80이나 된 부모의 입양 애들까지 6 형제. 도대체 무슨 집이 그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집이네. 이해하기 힘드신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저희 아빠가 아프시기 전에 하신 일들이 정말 대단한. 준수 동생 있는 거 알죠? 네, 미국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둘째 정수가 작년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거든. 우리 며느리가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엄청나. 거기 사돈 아가씨도 뭐 해외 곳곳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 엄청난 인재더라고. 아, 네. 참 딸들을 하나같이 다 잘 키우셨다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사돈이 그 똑똑하다는 교수님이시더라고. 방송국에서도 출연 한번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책도 내신 아주 유명한 심리학 박사이면서 교수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 밑에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야. 그런데 어진 씨네는 뭐? 80살? 거기에 병치레까지? 입양 형제들? 내가 이런 결혼을 시키려고 우리 준수 그렇게 열심히 키운 거 아니야? 어진 씨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어진 씨 같은 집에 보내고 싶겠나? 밥도 안 먹었는데 가슴이 꽉 하고 얹힌 것 같네. 엄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 어진이네 부모님은 됐어. 고준수 너. 이 결혼할 거면 엄마랑 영 끊고 사는 건 줄 알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난 방에 들어갈란다. 그렇게 제 말도 남자친구 말도 끝까지 들을 생각이 없는 어머니는 찬바람이 불도록 쌩하니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시더군요. 남자친구는 화가 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말았어요. 당장 문이라도 부술 기세에 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그냥 그 집에서 조용히 나왔어요. 어진아,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뭐 말이라도 들을 생각을 해야 말이지. 나중에 어머니도 좀 진정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자. 그냥 지금은 입양 80살 환자 이런 단어에 꽂히셔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너희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우선 준수 씨도 좀 진정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씀드리자. 나도 마음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다가갈게.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그를 다독였지만 저 역시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며칠 뒤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찾아가 제 집안 사정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어진이네 집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어진이 아버지도 유명한 교수님이셨어. 어진이 작은아빠가 사업한다고 해서 그 회사 일도 봐주신 적 있고 아이들 봉사 다니시다가 입양 결정도 하셨던 거고 비록 늦은 나이에 어린이를 자식으로 삼으셨지만 정말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 분인데 연세가 80이 넘었으면 멀쩡한 사람도 아픈 게 당연한데 어진의 아버지는 긍정적인 분이라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야.
엄마는 왜 어진이 말은 하나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인사 온 사람을 그렇게 무안줘?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듣더니 과거에 교수였다는 말에 살짝 움찔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한 방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렵게 남자친구 쪽에서도 결혼하려는 답을 얻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남자친구는 실제로 어머니와 손절하고 살겠다며 실랑이도 했었고 저희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등 많은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보다 엄마 아빠가 더 떨고 계시더군요. 벌써 시집장가 보낸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어진이 상견례가 유독 긴장이 되지? 당신은 안 그래? 나도 그래.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아휴,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치는 느낌이야. 오늘 괜찮겠지? 오늘이 문제야. 고서방은 너무 좋은데 시어머니 자리가 저래서 괜히 우리 어진이 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우선 잡은 약속이니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봅시다. 이를 갈고 상견례에 나온 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더 아까우니 당장 때려치우라고 했을 결혼이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우리에게 잘해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봐도 모방했거든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진아, 약간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내 동생 정수랑 재수씨 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알지? 이번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간다면서 엄마가 오늘 우리 상견례 자리에 둘도 같이 가자고 하도 그래서 인원이 둘 늘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도 언니 오빠 같이 가는데 뭐. 준수 씨 동생 부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보면 좋지. 난 괜찮아. 정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10분 뒤에 도착이야. 이따 식당에서 봐. 어차피 가족끼리 다 만나면 좋은 자리고 해외에 있어 얼굴 보기 힘든 동생 내외가 마침 한국에 나와 같이 본다고 하니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 언니, 오빠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식당에 들어섰어요. 남자친구 가족이 먼저 도착한 듯 했어요.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리고 저희 식구들이 인사를 하며 들어갔어요. 휠체어에 탄 아빠를 보며 남자친구 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진이 애미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우리 식구의 인사를 떨떠름하게 받은 시어머니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부터 소개시키느라 바쁘더군요. 여기 미국에서 사는 우리 둘째네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우리 아들이 거기 본사에 있고 여기 이 예쁜 며느리도 국제 변호사라서 엄청 바쁜데 이번에 저보러 온다고 다들 힘들게 시간 빼서 온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훌륭한 자제분들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이미 알고 오긴 했는데 어진 씨 부모님 두 분 실제로 뵈니까 더 나이가 있어 보이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휠체어라도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때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속사포 같은 말 때문에 아직 인사도 나누지 못한 준수 씨의 동생 부부가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아빠를 향해 묻더군요. 한휘성 선생님? 아빠 이름을 부른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재수 씨였어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었고 귀티가 줄줄 흘렀어요. 제가 한휘성이긴 한데 저를 아시나요? 그제서야 여자는 앞불스하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우리 모두 남자친구의 재수 씨가 어떻게 우리 아빠를 아는 건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는 자신이 뭔가 실수한 듯 눈치만 살피다 급히 룸 밖으로 뛰어나가더군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다들 눈만 꿈뻑꿈뻑 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여자의 얼굴이 아주 낯선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전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죠. 결국 그날 상견례는 이상한 사건으로 어설프게 마무리하게 됐고 저 역시 진짜 이 결혼은 안 되는 것인가 하고 슬픈 생각이 차오르더군요. 얼마 후 남자친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빌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날은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괜히 제 동생네 부부까지 와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니야, 고서방. 우린 괜찮네. 그런데 도대체 고서방 재수씨라는 분은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 아버님 제자분 중에 박광자, 군자 성함을 가진 분이 있나요? 내 오랜 제자야.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박군은 왜?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재수씨가 입양아라는 사실을요. 입양아? 준수씨,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선생님은 또 어떻게 알고? 재수씨가 박광군이라는 분의 큰딸이야. 이름은 박선하고 동생은 박현아로 같이 입양되었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박군 딸이 고서방 재수씨였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생각해보니 박 선생님의 두 딸을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박 선생님이 틈만 나면 딸들에게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의 은인이고 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던 것이에요. 아빠가 눈에 익은 선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박 선생님에게 입양된 것임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선생님은 두 딸을 입양한 사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자녀들이, 특히 큰딸인 선아 씨는 마침 박 선생님과 성씨도 같고 해서 자신의 과거를 알리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진에서 많이 본 아빠의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불렀고 아차 싶어 황급히 자리를 뜬 거예요.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포함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들켜버리자 쏜살같이 어쩔 줄 모르고 식당을 뛰쳐나갔던 거죠. 만나보고 싶었던 박 선생님의 딸을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칠 뒤 선아 씨와 박 선생님이 미안한 얼굴로 집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진아, 미안하구나. 우리 선아 때문에 그날 곤란했다고 말은 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군, 이러지 마. 우리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나저나 선아가 시댁에서 곤란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 네, 시댁에서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 사과까지 모두 받아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선아 씨와 박 선생님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선아는 제 딸이 된 순간부터 저와 성이 같다며 좋아했었어요. 어디 가서 친딸이 아니고 입양이 되었고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까지 밝히지 않았을 줄은. 선아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진짜 제 아빠라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기 싫었어요. 하지만 한때의 어리석은 제 욕심에 이렇게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숙연해지더군요. 그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두가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군요. 얼마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따로 만나자란 연락이 왔어요.
약속한 카페에 도착하니 전과는 사뭇 다른 환한 표정의 어머니가 저를 반기더군요. 어진 씨, 우선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이번 일로 나도 반성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미안해요. 염치 없지만 어진 씨가 우리 준수랑 꼭 결혼해줬으면 해요. 그리고 어제 둘째 며느리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제라도 그렇게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둘째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전에 보였던 제 우악스러운 모습 잊어줘요. 앞으로 내가 어진 씨한테 더 잘해줄게요. 저보다 한참 어른인데도 제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후 몇 개월 뒤 저와 준수 씨는 많은 이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선아 씨, 아니 동선은 서방님과 미국에 돌아가 다시 새 출발을 했고 2달 뒤 또 한국에 나오면 그때는 저희 가족 박 선생님까지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모른 채로 살 수도 있었던 인연인데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직 휠체어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려고 하는 아빠를 보며 저는 가슴 깊이 감사함과 따스함을 다시 한번 느껴요. 지금의 엄마와 아빠가 안 계셨다면 이런 행복도 알 수 없었겠죠. 글을 마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갈까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